지난 금요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내용과 그 답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듯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이어서 짚어보려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이신 상지종 신부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 문항이 너무 많았어요. 문항이 많고 그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이거를 지금 정확히는 3당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는 보내지 못했고 예. 네네. 나머지 3개 당에서는 지금 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느라고 큰 작업이셨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좀 이어서 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에서 이런 여러 사회 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각 당의 후보들에게 던졌고요. 그리고 네네, 이것에 대한 그렇죠. 답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거를 맞이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조금만 더 짚어주신다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주교회에서 만든 이제 대선 정책 질의서 거기에 각 당 후보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교회의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왜 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주교회의 홈페이지나 네. 각 교구 아마 홈페이지에도 다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서 자체가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묻습니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보통 이제 문항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바쁘겠지만 네네. 이거 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네. 교회 생각이구나. 그거에 이거 아주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우선 전제가 돼야지. 안 그러면 뭐 여타 사회단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신부님 이거 50페이지면 어떻게 네. 요점 정리해가지고서는 한 페이지로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될까요? 그게 제 능력 밖에서요. 일단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교회의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 질문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 무엇을 우리가 질문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멈춘 데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교회 또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 사형제 폐지 뭐 이런 얘기를 짚어봤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가 상당히 좀 우리 모두의 지금 관심사거든요. 사실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네. 한국 사회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가르침을 잠깐 보면은 네. 그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그 문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 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곧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참된 권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참된 권위가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사법 권력 네. 또 검찰 권력이 과연 이렇게 행사됐느냐?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끊임없이 외쳤죠. 네. 특별히 뭐 사법농단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 후보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네. 사법개혁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이제 모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서 말로 좀 의견들이 갈렸을 것 같은데요. 예, 사법개혁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행정처 개혁. 네. 사실 그 사법농단의 핵으로 꼽히는 게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법원 행정처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민평가제도 예. 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도 찬성을 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시키고 법원의 민주화, 그다음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네. 정관예우 근절과 법조거리 척결 등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찬성 반대 이 표명이 아니고 기타라는 네. 의견으로서 뭐 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적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좀 이제 더 나은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네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찬성 반대 기타 이건데 다 찬성인가요? 세 후보 모두가 찬성을 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은. 그게 오, 예. 아 그래도 검찰 개혁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생각을 대한 하고 딱 봤는데 네. 근데 그 이제 세부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 해야 된다. 검찰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되고 재정 신청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수사 절차법 제정.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네. 그 이제 검찰 개혁을 더 보완 강화시켜야 된다. 보완 이런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심상정 후보는 더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죠. 음. 그래서 국가수사체제 개편 필요하고 국가범죄수사체제 완수를 위해서 국회 추진기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공수처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예. 이제 같은 찬성의 입장을 검찰개혁 찬성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이다. 아, 말은 맞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검찰개혁. 네. 사실 이거는 모두가 원하는 검찰개혁이니까 네. 이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폐지. 네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예산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개혁은 개혁인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네요. 예. 정반대 방향이라고 정반대 보는 방향으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검찰 개혁을 원하는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네. 검찰 권력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다른 여타 또 기관에서 통제받는 그런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그분 생각이겠죠. 그 검찰이 많이 그 전에 비해서 힘이 빠졌다. 네. 좀 더 강화해야 검찰의 입장이에요. 힘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검찰 개혁. 예산도 그래서, 따로 만들어야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놀랍기도 하고. 네. 좀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 되면은 사실은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 검찰 개혁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더 좀 강화가 나오거든요. 될 테니까 검찰 네네. 강화라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가톨릭교회가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생태 환경 문제 이 부분입니다. 네. 최근 그 대선 화두로 4대강 재자연화 이슈 또 불거져 나왔는데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어떤 교회의 입장 그리고 또 후보들의 입장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교회 가르침 잠깐 한 말씀 읽어드리면 제가 아까 인용했던 책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이다.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공동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교회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이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제 이 4대강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4대강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한 4대강에 설치된 보화댐을 철거하는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재자연화라든지 한강 낙동강 보처리 영주댐 해체
그다음에 이제 집권하게 되면 임기 내에 재자연화를 실현하겠는가라는 물음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함께 네. 이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뭐 시민들의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추이를 보겠다.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또 뭐 원칙적인 답변 그런 정도의 네, 답을 그렇게 보내왔군요. 냈습니다. 네. 환경 이슈라면 이제 탈핵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네. 또 지난 정권에서도 예. 이게 이게 그 늘 상반된 하드이슈였습니다, 입장에서 서로 예. 부딪히면서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맞습니다. 환경, 생태 환경, 또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이 탈핵 부분인데 먼저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좀 짚고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렇죠. 이 탈핵 부분은 관련해서. 예. 우리 교우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래서 몇 해 전에 우리 주교회의에서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문헌을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아주 구체적이고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은 전력 생산 방식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비효율적 방식이다. 그동안 핵 에너지 생산에 쏟았던 비용과 노력과 정성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로 전환한다면 에너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핵발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중앙정부와 거대 발전 회사와 공기업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역과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네, 예. 핵무기와 핵발전, 곧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핵은 이렇게 생명권과 환경권을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완성인 하느님 창조의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한국 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탈핵에 나서느냐 아니면 찬핵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그 기술적인 문제, 뭐 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제 다가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는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탈핵 법제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후보마다 이게 의견이 좀 첨예합니다. 이 부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심상정 나옵니까? 후보는 가장 확고한 법제화 의지가 네. 를 표현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좀 소극적이면서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네. 입장이고요. 네.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법제화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탈핵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간의 발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그래서 같고요. 윤석열 후보 한 사람만 법제화에 반대한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죠. 네. 그다음에 핵 폐기물 전담 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는 좀 소극적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탈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가 가장 그 우리 교회 입장에 일치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네. 윤석열 후보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의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어떤 질의와 또 답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노숙인들 우리 사회 약자들 중에 약자인데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과 그리고 또 정책들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령화, 노숙인 정책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 각자의 그 입장에서 잘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여기서 뭐 설명할 수는 네네.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이제 그 작년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다룬 이슈가 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 지원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시설에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있는 건데 탈시설을 그 시도하겠다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 거였는데. 네. 우리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게 그 장애인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탈시설 로드맵은 무리가 있으니까 재고해달라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교회 입장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로드맵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교회 입장과 일치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뭐 이외에도 여성소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사목위원회에 관련 질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간상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지정 신부님께 좀 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그 종교가 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느냐. 혹은 뭐 지금 주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사제들이 정치에 참견을 하느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정치에 가톨릭 교회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가 이런 주제인데. 그러세요? 시간만 있다면 그러게 다양한 이야기를 요거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30분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우리. 그런데 저도 너무 필요한 그렇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지 않은 교우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 행위와 그다음에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 정치적 행위들을 이제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민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시민은 정치인이고 경제인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매일이 정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하는 거는 그 즉기 당연한 건데 그것이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또 교회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마지막 질문에서 저기 그 작년 12월 인권주일에 네. 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이제 위원장 주교께서 인권주일 담화문을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제 말씀에 이제 화답하는 형식의 이제 뭐 인권주일 담화문이 됐죠. 뭐 대통령 네네. 선거가 있고 또 하니까 네. 그 뭐 답변으로 그 담화문의 네. 일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 공동체가 과연 인간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정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종 프란치스코 한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그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신부님?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투표를 해야 되고 네. 꼼꼼히 공약도 살펴보고.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제 사제이다 보니까 복음적 가치를
좀 더 많이 염두에 두는 편이죠. 그다음 특별히 이제 복음에서 그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모습과 어느 후보가 좀 더 좀 더 하는지. 하는가. 네네. 비록 종교를 떠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권자 천주교 네. 교우분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동안 못 읽으셨던 복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루고 있는 복음들 한번 네. 읽어보시면서 그것과 공약들, 네. 후보들의 공약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뭐 신앙 실천에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번 성경 안에 실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부님과 함께 또 상지정 신부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